자, 오늘은 페이지 25페이지 해수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수업. 저는 이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를 저는 상당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랄지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 분포를 보았을 때 지금 아래 그림처럼 적도 근처가 가장 따뜻하고 양쪽 고위도로 가면서 점점 차가워지는 분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표층 수온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도 쪽이 가장 따뜻하고 고위도로갈수록 차가워지는 분포. 그럼 또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적도 쪽은 수직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비스듬해지면서 단위 면적당 입자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프상으로는 이러한데 세계 지도에다가 등원선의 분포를 그려보았을 때 등원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적도 쪽이 최고가 그리고 양쪽 고위도로 가면서 차가워지는 분포를 보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나눴을 때 북반구 남반구들 중 둘 중에 어디가 더 나란해요? 등호선이? 북반구. 남반구. 이것은 보는 그대로예요. 해석이에요. 내가 이건 알려드릴 수 없어.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 둘 중에 어디가 더 나란해 보여요? 남반구가 더 나란하다. 남반구가 더 나란하다. 이건 난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랄지. 그랬을 때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부분이랄지 여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랄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체로 남반구가 더 나란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북반구, 남반구 등호선의 분포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북쪽에 대륙이 더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북쪽에 대륙이 더 많아서. 그러면 바꿔 말하면 대륙이 없다면 등호선은 나란할 것이다.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등원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고 등원선이 휘어져서 해안선과 나란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방금 대륙의 영향. 그렇습니다. 대륙의 영향이다 이거예요. 바로 밑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 자, 여름과 겨울의 등원선의 분포입니다. 육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계절은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등원선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등원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등원선의 분포가 육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계절은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야. 아니 중요한 게 답을 말하기 전에 육지의 영향이 크다 작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먼저 기준을 정해야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전 세계 지도에서 보았다시피 육지의 영향이 없다면 등원선은 위도와 나란할 것이다. 가로로 나란할 것이다. 그런데 육지의 영향이 생기게 되면 등원선이 위도의 나란한 경향에서 벗어나서 해안선에 나란해질 것이다 이거야.
남북으로 막 선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럼 겨울이 겨울? 영향을 안 받는.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은 여름. 겨울. 여름. 왜 여름이지? 아니 해안선을 따라서 선이 막 그걸 겨울도 해안선 따라서 지금 선 저쪽에 어디가 더 언제가 더 황해 쪽에 황해 쪽이 훨씬 여름이 이렇게 되죠. 그런가? 좀 별로 같은데요. 그래? 자 여기서 정답은 여름입니다. 여름입니다. 눈이 바르게 돼 있고 둘은 멀어서 그럴까? 안경 써야 되겠는데.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절의 차이도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동해, 황해, 남해라고 했을 때, 세 바다 중에서 가장 육지의 영향이 큰 바다는 황해. 황해, 그렇습니다. 자, 여름철에 더 육지의 영향이 크고, 황해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 수온의 연교차 어디가 가장 크다? 동해. 이건 자료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동해. 나하고는 견해가 다른데. 그래요? 남해가 좀 아래쪽이죠. 전 남해요. 남해? 수원의 황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연교차가 크다고? 남해 아니면 어? 동해인데. 잠깐만. 황해네 황해. 황해. 황해 아니야? 황해가 제일 크죠? 그래요? 황해 완전 갇혀 있어가지고 아닐 줄 알았는데. 숫자를 봐, 숫자를. 그냥 둘이 빼보면 되잖아. 한 20. 거의 20도가량 차이 나죠? 네. 그럼 동해는요? 한 이 정도 보면. 아 그렇게 봐야 되구나. 그러네요. 오. 그 다음에 남해 한 이 정도 보면. 남해가 제일 제일 작네요. 작아요. 따라서 황해가 제일 크고 동해, 남해가 제일 적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식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의 특징, 황해가 연교차가 가장 커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입니다. 황해가 연교차가 제일 커요. 자, 황해가 연교차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황해로 수심이 맞다. 얕다? 황해가 수심이 얕구나. 황해는 평균 수심이 고작 44m밖에 안 돼요. 음. 매우 얕아요. 전체가 대륙붕이야. 따라서 쉽게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가열되고 쉽게 식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해는 연교차가 가장 작아요. 근데 남해의 평균 수심은 100m 내외. 황해보다는 깊지만 동해보다는 훨씬 얕아요. 동해는 평균 수심이 무려 1500m나 돼. 엄청 깊어. 근데 왜?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런데 왜 남해는 연교차가 작을까요? 남해는 육지 영향을 덜 받아서. 아 동해가 로보틱할 때문일까? 아니 말고 남류가 흐르지 않아요? 동해로? 남해로 지속적으로 남해? 남해. 난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루시오였나? 네, 그렇습니다. 쿠로시오 히료. 난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해를 잘못 외우겠나? 해류는 중학교 때 배우니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난류, 쿠로시오 히료가 난류죠? 크루시오 어떻게 외웠었죠? 여기서 이렇게. 아 그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기로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나? 여기는 한류. 자, 그래서 자 충분히 이해됐나요? 예. 뭐 상식적인 이야기로서 한 번만 딱 눈여겨 본다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남북 간의 수온차가 더 큰 계절은 특히 동해에서 동해요? 음, 겨울.
이건 겨울이지. 나도 겨울. 네,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한 7도 정도 차이 나지만 겨울은 거의 10도, 11도 이상 차이 나죠? 네, 겨울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 표층 수온 분포 다 주어졌는데 특히 여기서 육지 영향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응? 육지 영향 요거 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했고 요거 등원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는 곳은 육지의 영향, 구체적으로 해류나 용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열대 해양, 그러면은 위도 30도, 60도 우리나라 부근 해양입니다. 그랬을 때 수온을 보게 되면 자, 태평양 주변을 봤을 때 여기 30도, 60도 사이 해양을 보게 되면 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같은 위도로 볼 때 어디가 더 따뜻해? 자, 이쪽은 태평양에서 동쪽,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 어디가 더 따뜻해? 동태평양. 이쪽으로 기울어진다. 아, 서태평양. 하얀색이 더 추운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위도로 보면 그쵸. 서태평양이 더 따뜻해. 그렇지. 왜요?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했어요? 등 온선이 이렇게 기울었어. 아, 저렇게 기울어지니까. 좀 어렵네. 어려운가요? 막 헷갈려요. 너무 서둘러서 답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정확히 안 보고 있는 답을 하니까 그래요? 서둘러 답을 하려고 보니까 틀릴 것이 없어.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 가로로 쭉 선을 긋고 막 답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밑에 아열대 해양에서는 태평양의 동쪽보다는 서쪽 대체로 수온이 높다. 왜? 난류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자, 다음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연직 수온 분포 했을 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경향에 따라서 맨 위에서부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하다가 쭉 차가워지다가 다시 일정한 구간 이렇게 온도 변화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맨 먼저 혼합층은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 심해층보다는 따뜻해요. 그건 일사에 의한 가열, 햇빛에 의한 가열이 있고 난 후,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일사에 의한 가열 후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수심이 깊어져도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이다. 그런데 여기서 혼합작용이 대류에 의한 혼합이 아니라 바람에 의한 강제 혼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햇빛을 직접 받는 부분은 표층 부분이야. 따라서 윗부분이 따뜻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에서 흡수되고 통과한 나머지의 빛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는 온도 분포가 되어서 위가 더 따뜻한 역전층으로 매우 안정하여 섞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는 수온약층과 같은 분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혼합층은 섞이는 것은 바람에 의한 강제 혼합이므로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람의 색. 그렇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에 따라서 두께,
깊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수온 약층이 있습니다. 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이 되겠습니다.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 여기에서 참고로 수온 약층 할 때 약자가 무슨 뜻이냐?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도약, 점프, 크게 변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자, 급격히 수온이 변하는 층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깊어질수록 차가워지는 층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온 약층.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햇빛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진다는 이유는 위로 갈수록 따뜻해진다는 이유가 되고, 그게 역전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우 안정하다. 매우 안정하면 대류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역전층이다. 매우 안정하다. 대류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류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열의 전달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유체 상태인 매질에서의 열 전달 방법인데 없다. 열을 전달하지 않는다. 너무 깊어서 햇빛이 통과할 수 없는 깊이요. 햇빛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이요. 거기에다가 위에서 받은 열을 아래로 전달해 주지 않아요.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심해층은 햇빛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심해층에서는 직접적인 태양열에 의한 가열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깊어져도 어차피 위나 아래나 햇빛의 영향 없어. 그 다음에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상관이 없어. 적도지방이든 극지방이든 위도와 상관없어. 항상 수심, 위도,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수온 변화가 없는 밀도가 큰 냉수층이다 이거예요. 차가운 냉수층이다. 이해되는가요? 어렵지 않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이와 같은 실험기구를 설치하고 한번 변화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래프에다가 온도 분포를 나타낼 거예요. 실험 도구를 이렇게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물을 담은 다음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온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날까?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물을 담기만 하고 물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린 다음 온도를 측정하면 온도 분포는 어떻게? 일정하죠. 그렇죠. 위나 아래나 온도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게 1번 그래프. 이해되죠? 위나 아래나 온도가 똑같을 것이다. 1번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수면 위에다가 부채질을 해줘요. 부채질.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바람에 의해서 수온 변화가 나타날 때, 바람에 의해서 수온 분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정하지 않을까요? 바람 부채질만 해줬어요. 아직 가열하지 않고 부채질만 해줬다. 똑같지 않을까요? 일정. 부채질 해줘봐야 가열이 없으므로 아직 그러지 마. 아 숫자만 쓰요 숫자. 숫자만 썼어. 다행이다. 거기다 그 선을 그릴 것 같아서 내가.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고 해봐야 그물이 그물이잖아요. 네. 따라서 온도 변화가 없어서
온도가 똑같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온도가 똑같다. 여기다 선 직선 하나 더 그려버리면 온도 수온 상승이 돼버리잖아. 가로축이 수온이니까. 그 선 더 그리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하면 돼. 그냥 1번, 2번 같다. 아, 전 그래프를 다 따로 그리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랬어요? 네. 여기 선 하나 이렇게 더 그리면은 아까보다 따뜻해진 것이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린 다음 바람은 불지 않고 위에 전구를 켜서 가열만 해주면 어떻게 될까? 위에만 따뜻해요. 그쵸? 네. 위에가 직접적으로 직사광선을 받으므로 위가 가장 따뜻할 것이고 위에서 흡수된 나머지 통과된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열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온도 분포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이게 세 번째 그래프. 이 아래로는 그 가열에 영향이 없는 거죠? 네. 여기 아래로는 가열에 영향이 없다. 여기 아래는 뭐가 돼? 심해. 그렇죠. 심해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4번. 가열도 해주고 바람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혼합층이 생겨요. 자, 이 깊이까지 바람에 의해서 섞였어요. 그러면 여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서 평균이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차가워지는 선의 분포가 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게 네 번째 그래프. 이렇게. 그러면서 비로소 맨 위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세 개의 층이 만들어지려면 가열뿐만 아니라 바람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람의 세기. 따라서 혼합층이 오른쪽에 있다시피 혼합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은 두께가 두껍다라는 말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 겨울 언제 더 발달할까요? 우리나라는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바람이 더 세요. 따라서 겨울철에 발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혼합층은 적도지방, 중위도지방 봤을 때 중위도지방이 더 두꺼워요. 왜? 바람이 더 세니까. 적도지방은 비교적 바람이 약합니다. 그런데 혼합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은 해석을 달리 해야 해요. 이건 두껍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은 바로 혼합층과 심해층 간의 수온차가 크다라는 말이야. 어차피 심해층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위도든 극지방이든 또 깊은 곳이든 덜 깊은 곳이든 심해층 내는 똑같아. 따라서 이건 변하지 않으므로 혼합층이 따뜻할수록 가열이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는 뜻이 되고 혼합층이 더 따뜻해지면 더 역전이 되고 더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기 더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온약층은 언제 발달해? 여름에 발달. 적도, 중위도 어디가 발달? 적도, 저위도가 발달. 이렇게. 근데 적도지방에서 왜 바람이 적게 불어요? 네. 적도 대기 대순환을 보게 되면 적도 수렴대가 만들어져. 그래서 바람 충돌에 의해서 약해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생겨나는 것을 봤는데 이걸 해석하면 세 개의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개의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람도 있어야 되고 가열도 있어야 된다. 가열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위도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그 깊이 분포를 봤을 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되냐? 위도에 따라서 혹은 계절에 따라서 가열과 바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지금 우리는 보통 여기 황토색의 중위도 지방 그러면 바로 이 여기가 자 이것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위도 30도 근처에 선을 쭉 그었을 때 나타낸 선이 이렇게 그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 깊이를 쭉 연장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위도 지방의 것이다. 그러면은 적도 지방의 것은 어떻게 될까? 여기를 옮긴다면 일단 혼합층 자체가 적도가 훨씬 더 따뜻해요. 따라서 더 따뜻한데 다만 깊이가 얕아. 그리고 심해층은 극지방이든 적도지방이든 중위도든 모두 똑같다. 근데 어디까지? 더 위에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혼합층과 심해층을 연결한 것이 바로 수온약층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된가요? 적도지방의 모습. 그 다음에 극지방은 어떻게 될까? 빨간색 선으로 표현한다면 극지방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의 것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심해층이니까 이렇게 빨갛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봄, 가을철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게 봄, 가을철이다. 여름이 되면 더 많이 따뜻해져서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저위도 지방은 더 많이 따뜻해져서 수온약층이 더 발달한다. 이렇게. 그런데 혼합층의 발달은 중위도에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발달.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봄, 가을보다 여름과 겨울을 대비를 많이 하네요. 따라서 지금 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까지 혼합층이 발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름, 겨울을 비교했을 때 겨울철이 발달한다라고 한다. 바람이 세니까. 자, 그래서 바람이 약한 적도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얇고 바람이 강한 중위도에서는 두껍다. 그런데 혼합층도 깊이에 따라 수온 일정, 심해층도 깊이에 따라 수온 일정.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점이야. 그런데 심해층의 경우는 수심뿐만 아니라 위도, 계절 변화에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혼합층은 위도, 계절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온도가 변한다. 그래서 심해층과 혼합층의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라는 사실,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해수의 염분 분포. 해수의 염분 분포. 자, 염분. 그러는데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성분들을 소금을 비롯한 NaCl, 소금을 비롯한 각각의 성분들을 염의 종류들이라는 뜻에서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화학적으로 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염? 산의 이온하고 염기 양이온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음이온과 양이온의 결합 물질을 염. 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산염, 규산염, 질산염, 인산염 뭐 이런 거 등등. 대표적인 것이 탄산염 그러면은 CaCO3 이렇게 Ca 칼슘 이온은 플러스 양이온. 그 다음에 CO3는 마이너스 이가 이온, 음이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것을 염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에 있을 때는 이온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소금도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이야기. 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염의 종류가 된다는 이야기. 염류들. 자, 그런데 염분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총 그람수를 염분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 자체가 1kg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총 그람수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람 퍼 킬로그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위가 아니고 예전에는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단위예요. 지금 현재 공식적인 단위는 PS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용 염분 단위라고 해서 PSU를 사용하는데 실제는 전기 전도도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전기 전도도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건데 일반인들이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기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PSU라고 쓰고 PSU는 이렇게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람수로 표시한 것과 수치가 거의 같이 쓴다는 얘기, 호환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을 쓰는 순간 이 단위는 다시 부활해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위가 부활하게 되면 또 쓰지 않는 해수의 염분 값에서는 지금 현재 쓰지 않는 이런 단위,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로 다시 부활을 한다. 퍼밀이라고 하는 것은 천분율이 됩니다. 우리가 밑에가 동그라미 하나만 있는 것은 퍼센트. 우리말로 뭐라 그래? 100분율. 그렇습니다. 백분율. 무슨 뜻이죠? 100으로 나눴어요. 100으로 분 나눴을 때 차지하는 비율 그런 뜻이야. 그럼 퍼밀. 여기서 밀은 밀리. 우리가 흔히 밀리미터 할 때, 밀리리터 할 때 밀리. M으로 소문자 M으로 쓰는 거. 그것은 무슨 뜻이다? 천으로 네, 1000분의 1. 1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말하는 적도예요. 그러면은 퍼 밀리 그런 뜻인데 1000으로 나눴을 때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1000분율이 되는 겁니다. 킬로그램 속에 1kg 속에 몇 g이 들어있느냐니까 1000으로 나눴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그것과 PSU는 값이 비슷함으로 그냥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얼마다? 약 35 PSU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해수 1kg 속에 염류들이 총 몇 그램 녹아있다? 35g. 네, 35g이 녹아있다는 뜻이다. 바닷물 1kg 뚝 떠요. 이렇게 뚝 떠. 그래가지고 가열에 의해서 물만 증발시켜버리면 35g의 소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소금에는 말 그대로 NaCl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평균이라고 그러네. 그 말은 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다는 뜻이죠. 네. 그걸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전 세계 해양은 35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보다 살짝 낮은 34 PSU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바다는 사해. 사해라고 합니다. Dead Sea. 염분 값이 무려 200 PSU 정도 돼요. 아, 네. 그러면은 거의 물반 소금 반. 물을 1kg 떠서 증발했는데 소금이 200g 나온다는 얘기야. 어마무시하죠? 너무 염분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 위에 뜬다는 얘기예요. 누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밀도가 큰 해수가 됩니다. 근데 지도를 봤더니 거기가 바다와 연결이 끊겨버렸더라고요. 지금도 증발만 되고 있고 그쪽으로 흘러든 빗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고도야.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기압이 증가해 감소해? 아래쪽에 내려가면 증가.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감소하잖아요. 네. 희박해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대기압이 커져.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커지니까 공기가 산소가 많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쉬기 곤란하잖아. 밑으로 내려가면 숨쉬기 좋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이 너무 좋대요. 거기 가면요? 날씨가 흐리면 허리 아프고 막 무릎 아프고 그러잖아. 네. 네. 저기압이니까 그래. 고기압이니까 덜 아프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휴양지로 아주 많이 온대요. 휴양지로. 휴가철만 되면 거기 오는 사람들 많대요.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염분값은 전 세계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염분값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할 텐데 여기서 그 요인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증가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발이고 감소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수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증가 요인으로는 증발, 감소 요인으로는 강수. 글자도 비슷하네요. 그런데 증가 요인에서 결빙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혼합물이 얼 때 농도가 높아질수록 어느 점은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따라서 먼저 온 얼음들은 농도가 낮은 얼음, 순수한 물에 가깝게 얼려고 해요. 따라서 먼저 얼음이 얼었을 때 걔는 농도가 낮은, 그럼 얼지 않고 남은 물은 농도가 더 높은, 그래서 얼지 않은 물은 점점 더 짜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염분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강물이 유입이 되거나 지하수 등 육수의 유입, 그리고 빙하가 녹는 것들은 감소 요인이 된다. 여기서 해빙, 감소 요인, 결빙, 증가 요인, 이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분값의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증발량과 강수량이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도별 분포로 보자. 위도별 분포로 보자. 그랬을 때 이렇게 원래 책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가 좌우로 붙어 있는데 이것은 그래프가 좌우로 붙어 있어야 될 그래프가 아니고 위아래로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가로축이 척도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를 보겠는데
먼저 증발량의 분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체로 어떤 모습이냐면 M자 모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증발량이 가장 많은 곳이 가장 더운 적도가 아니라 위도 30도 부근이 가장 많아요. 위도 30도 부근. 여기를 중위도 고압대라고 그래요. 사막기후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적도 지방은 생각보다 증발량이 많지가 않네요. 조금 더 낮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증발량의 분포는 M자 모습이고, 그럼 강수량은요? 적도가 강수량은 적도가라는 표현보다는 적도보다는 살짝 북반구 쪽에 치우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적도 부근에서라고 하면 좋겠다. 적도에서라고 하기보다는 적도 부근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더 많죠?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이 위도 약 60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가 된다. 지금 이게 녹화 중이라 뭐라고 말을 하기 좀 곤란한 그런 모양이다. 느낌 왔어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증발량이 더 많은 곳에다가 색깔을 칠해보자. 증발량이 더 많은 부분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만약에 강수량이 더 많은 곳에다 색깔을 칠한다면 이렇게 칠해질 거예요. 너무 뭉뚱그려져 가지고 조금 그러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그 아래에다가는 세로축에다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0이 있습니다. 0. 그러했을 때 위가 플러스 값, 아래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플러스란 이야기는 뭐가 더 많다? 증발량이 더 많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강수량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 플러스 면적, 이게 지금 여기서는 파란색의 선이니까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분포가 일치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면적과 이 면적은 같은 의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위도 분포가 이렇게 일치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란 칠해준 요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 면적에다 색칠하면 되겠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서 위도 분포가 위에 거하고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 세계의 염분값을, 표층 염분값을 그렸더니 위도 60도 사이에서의 분포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의 분포와 표층 염분이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표층 염분 값은 이걸 통해서 표층 염분 값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에 대체로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표층 염분량이요? 네. 표층 염분 값의 분포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에 거의 비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다. 표층 염분이라는 게 물 수면에서의 염분값, 위도별 분포. 그런데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북극쪽으로 갈 때는 0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 이유는 증발량도 강수량도 매우 적어져서 거의 0이기 때문에 그 차이 또한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변화 양상으로 봤을 때 이 염분값도 예선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요선 따라서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얘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얘는 따라다가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극 쪽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 염분이 낮아지고 있다. 북극으로 갔더니. 왜 그럴까? 염분이 낮은 이유. 낮은 이유요? 맞다. 염분이 감소하는 이유. 해빙. 그렇습니다. 해빙 때문이다. 빙하 혹은 해빙. 해빙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얼지는 않아요? 네, 얼기도 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다시피 유럽 쪽에서 러시아 땅덩어리 위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강물 타고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북아메리카, 캐나다 여기서도 막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염분이 대략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계절만을 국한시키지 않고 1년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따라서 전 세계의 염분 값은 대체로 위도 60도 사이 전체 바다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서는 염분 값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에 거의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북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보다는 빙하의 영향이 크다. 빙하가 녹음으로 염분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남반구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반구는 남극 대륙에 육지 바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해수의 염분값을 말할 데는 남극은 의미가 없어. 남극은 말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염분값은 대체로 무엇과 비례한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에 대체로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도 주의하세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입니다.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그러면 안 돼요. 그 차이를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처럼 염분 값은 염분의 분포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에 큰 영향을 받아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바다를 가든지 간에 바닷물의 가장 강한 맛은 소금, 짠맛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약간의 쓴맛 등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염분 값은 각 해양마다 또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염료들 상호 간의 비는 일정하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가 일정하다고? 예, 염분 비율이 일정하다. 염분이 일정하다. 그럼 틀려요? 염분 비 각각의 특정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 증발할 때도 순수한 물로 증류수, 비가 내릴 때도 대부분 증류수. 그래서 바닷물 해수의 염류들 간의 상호 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의 같다. 그런데 전 세계 해양의 표준 해수 평균값이 35 PSU였을 때, 그 중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27.21g이라고 나와 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소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비율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표로서 다시 정리되어 있는데 35 PSU였을 때 NaCl은 27.21g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40 PSU였을 때 이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계산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면 돼? 7분의 8. 예, 35였을 때 27.21은 42였을 때 x 하면 되죠? 네. 그래서 x 값은 어떻게 돼? x는 31.10 계산식은 35분의 27.21 27.21 곱하기 40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x 값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느낌 없어 벌써? 이것은 몇 퍼센트냐면 77.74%가 됩니다. 네. 그러면 x 값은 잘 몰라도 40을 100%라 했을 때 x는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77.74%?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7.74%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왜? 이건 염분 B이니까 일정하다. 하지만 X 값은 염분이니까 달라진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를 27.21 X 값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특정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염분 P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염분 P 일정의 법칙. (77.74%) 이 표 자료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염분 분포의 변화. 자, 또 역시 자료 해석입니다. 자, 여름과 겨울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의
염분 분포입니다. 자, 염분이 더 높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겨울. 겨울. 자, 겨울이 더 높죠?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 여름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름철 되면 바닷물의 수온이 더 높아지므로 증발이 더 활발해질 거예요. 오. 그쵸? 네. 두 번째, 여름철이 되면 난류의 영향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난류는 고온이며 고염분입니다. 따라서 더 염분이 높아져야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더 낮아요. 이유는? 결빙이 영향이 커서. 여름철에 염분이 더 낮아요. 이유는? 감소 요인을 생각해야지. 강수. 육지에서 육지로부터 강수에 강수가 해빙. 강수. 그렇죠. 가장 크게 영향은 강수. 자, 이 이유는 하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다. 방금 수온이나 난류, 염분 등의 영향으로 염분이 증발량의 분포 차이로 인해서 염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비가 더 많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 동해, 황해 어디가 더 염분이 높은가요? 동해. 동해 쪽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염분값의 변화. 육지 근처의 염분값과 육지에서 먼 바다, 바다 한가운데의 바다 있을 때 염분값의 분포를 보면 어디가 더 높다? 근해는 육지 근처 가까운 바다, 원해는 뭘 원자로 써서 먼 바다. 원해. 다 동의한가요? 다시 질문이 뭐였죠? 염분값의 분포가 각 육지 근처 바다하고 육지에서 먼 바다, 바다 한가운데 어디서 더 염분이 많이 높냐고. 많냐고요? 염분이 어디가 더 많은가? 원해. 먼 바다가 높다 이거예요. 연분값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니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변하니까. 그거구나. 그러면 염분값이 멀어질수록 높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영향 뭐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육수의 유입이라고. 저는 여기서 육수라는 말을 약간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육지의 물이라는 이야기이고요. 강물뿐만 아니라 만만치 않은 지하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육수라고 쓴다. 선생님 근데 지금 선생님 자료랑 저희 자료랑 약간 다르나요 지금? 아니, 똑같아요. 마음에 그게 없어요. 저희 어? 동해와 남해 중 염분이 더 높은 해양은 이라는 그 문제가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 사이에 있어야 돼요. 뭐라고? 동해와 동해와 남해 중 염분이 더 높은 해양에 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디? 여기. 책이 달라졌어. 여기. 자, 놓치고 잘못 체크했네. 동해, 남해. 내가 지웠구나. 동해하고 남해하고 염분은 어디가 더 높은가? 자료 보면은 동해. 동해, 남해, 남해 아닐까요? 동해 같은데. 남해가 더 높지 않아? 동해는 34도. 남해는 34.8. 아래. 자, 여기 33.8이 최고값이죠. 예. 33.2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흐르는 강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여기를 보면 안 되고 아무래도 육지에서 먼 한 이 정도를 보면 될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남해가 어디까지 건데요? 이쪽. 아 지금 여기. 사람이 연결돼 있구나. 여기 본다면 34.2, 34.8 본다면 여기에서 높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난류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면 자 황해에서 서해에서 강물의 유입량은 어디가 더 많을까? 중국이요. 중국이 더 많죠. 보면은 중국 쪽에 염분을 매우 낮죠. 네. 우리나라 쪽보다 훨씬 강물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렇게 흘러드는 강물의 영향으로 홍수가 날 경우 이렇게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염분이 낮은 바닷물은 밀도가 작아요. 마치 간장 위에 떠있는 참기름처럼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면 위로 먼 바다까지 그대로 흘러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영향을 줘서 제주도 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홍수 났다 그러면 이쪽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염분이 변하면은 양식장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해수의 밀도와 용존 기체. 자, 오늘은 양이 많아서 쉬는 시간 없이 막 그대로 가네요. 자, 끝내고 쉬자고. 자, 해수의 밀도와 용존 기체 그랬는데,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수의 밀도 분포는 수온에는 반비례하고 염분값에는 비례하고 수압에도 비례한다. 그런데 해수의 밀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수의 밀도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수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증명합니다. 해수의 밀도 분포가 수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프로. 지금 위도별 수온 분포를 그리게 되면 V자를 엎어놓은 듯한 모양. 적도 지방이 가장 따뜻하고 양쪽으로 가면서 차가워지고 있다. 왜? 표층 수온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수원. 표층 수온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 표층 수온 분포요? 증발. 그 잠깐만. 태양 복사 에너지. 그렇지. 아, 태양 복사 에너지. 적도가 가장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고 네. 고위도로 갈수록 비스듬해져서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표층 해수의 밀도 분포를 그렸을 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반비례 경향이 보이죠.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수온이며 반비례 경향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염분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염분 분포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줄까? 가운데가 위도 0도입니다.
연분 분포요? 위도별 염분 분포. 밀도랑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겠네. 아, 우리 배운 것을 떠올려야지. 위도별 염분 분포는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잘했어요. 이게 응. 아니 진짜 잘했어. 네. 그걸 떠올리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 모양 자체를. 네. 응. 자, M자 모습이다. 염분 분포를 보면은 쑥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다가 쑥 올라왔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 이게 염분 분포 모습이에요. 위도별 염분 분포는 이러하다. 아까 그래서 위도 60도 60도 사이는 염분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에 비례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 북반구 쪽에서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0에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쭉 낮아지는 것은 빙하 때문이다. 네.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염분 분포하고 밀도 분포하고 상관관계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밀도 분포는 염분 값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수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반비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 그런데 동그라미 친 여기 북극 근처에서는 상황은 달라져요. 이제 여기에서는 수온의 영향보다는 다른 영향, 연분? 그렇죠, 염분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수능 문제 유형은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특이한 점, 일반적인 것을 주로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은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밀도는 수온에 더 큰 영향이며 반비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돼? 그 다음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데 밀도를 보게 되면 깊어짐에 따라서 급격히 밀도가 증가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밀도가 거의 일정하다. 그랬을 때 여기서 거의 일정한데 약간 증가를 해. 수압 때문에. 근데 큰 차이가 없다. 왜? 수온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혼합층 부분도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밀도는 수온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수온 약층, 약자가 무슨 뜻? 도약할 때 그렇죠. 그러면 밀도 약층, 그럼 무슨 뜻일까? 밀도 약층? 밀도가 갑자기 팍 변하는 거. 그렇죠. 밀도가 도약, 크게 변하는 곳. 그럼 대체로 수온 약층과 밀도 약층은 비슷한 분포를, 비슷한 깊이가 될 것이다 이거야. 수온 약층과 밀도 약층은 비슷할 것이다. 왜?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다만 경향은 반대로. 그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수온 염분도 STS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뭐라 그래? 등 밀도선. 등 밀도선입니다.
미리 이야기한다면 여기 왼쪽 위가 저밀도이고 오른쪽 아래가 고밀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네. 예. 자, 그런데 이 곡선을 봤을 때 오른쪽은 특히 이 두 개의 선을 잘 비교해 본다면 대체로 이 두 개의 선 경향입니다. 이쪽은 좁게, 이쪽은 좀 넓게 그려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선은 대체로 가로선에 가까워. 근데 아래로 갈수록 점점 선들이 세로선에 가까워지게 돼요. 예. 이걸 좁게 넓게 그리다 보면은 이해됐죠? 네. 두 번째, 곡선이 직선이 아니라 위로 볼록으로 나타나는 곡선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위로 볼록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해석. 자, 이렇게 해서 보자. 이렇게 A,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A와 B를 비교했을 때 수호는 어떻게 되나요? A점, B점이 같다. 연분, B가 더 높아요. 밀도, 똑같아요. A의 밀도는 여기, B의 밀도는 여기, B가 더 커요. 자,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면 뭘 알 수 있죠? A와 B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교하면 수원하고 A와 B를 비교해 가지고 밀도는 염분과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온을 통제시켰을 때 염분 값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해보자. C와 D를 비교하면 C, D, 수온 C, D, C, D, C, D. 수온은 C가 더 높다. C가 더 높다. 염분은 똑같아. 같다. 밀도 D가 더 높다. D가 더 높다. 뭐라 할 수 있죠? 수원하고 밀도하고 반비례. 그렇죠. 밀도가 아니 염분 값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밀도와 수온은 반비례한다. A, B를 비교해서 수온이 같으면 염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B와 D는 같죠? 밀도가. 네. B와 D는 밀도가 같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B, D를 플러스하면 어떻게 되지? B하고 D를 뺐어요. 이렇게. 더하면요? 여유가 있었네. 자, B 플러스 D 섞어준 거라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B랑 D랑 섞은 거랑 비교하라고요? 자, B와 D는 각각 밀도가 얼마요? 1.027이죠? 예. 그런데 B와 D를 섞으면 2.0 1.0 27 아니야? 1.027 두 배 하면 안 되지. 밀도니까. 그래요?
부피 1 또는 부피 5. 그러네. 그치? 부피를 또 1은 또 나눠야지. 그러면 1.027일까요? 1.027보다 약간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약간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커질 수 있습니다. 약간 커집니다. 0번이 더 높아서? 둘이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B와 D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상이 있습니다. 섞이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아주 미세한 차이겠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밀도가요? 네. 밀도가 같은 수원 연문이 다른 두 개의 해수를 섞었을 때 나온 그 해수가 수원 값과 염분 값의 차이로 인해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섞여지면 더 커지더라 이거예요. 선 자체가 위로 볼록하다 보니. 네. 평균값 정리인가요? 응? 아니요. 자,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밀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두 개의 해수를 섞으면 이렇게 그어져서 이 선상이 있게 된다고. 거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수계 분석해 보면은 수계를 분석해 보면 수계, 괴자가 덩어리 괴자, 물덩어리. 따라서 수온과 염분 값을 측정해 보게 되면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용존 기체. 용존 기체. 녹아 있는 기체량인데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과는 반비례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더 잘 녹아요. 네. 그러나 소금이나 설탕 등 고체 물질은 뜨거운 물 더 잘 녹죠. 네. 그러나 기체는 찬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염분값, 뭐가 녹아있으면 녹아게 들기가 어렵겠죠? 만약 뭐가 녹아있다면. 그래서 염분이 낮을수록 크고,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잘 녹아 들어가요. 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수온값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염분값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했으나 염분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 아주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을 따릅니다. 다만 반비례. 따라서 용존 산소량 혹은 용존 이산화탄소량 등 용존 기체를 나타낸 선 모양 그 자체는 드온선과 거의 같다 이거야. 드온선과 모양이 거의 같다. 다만 따뜻한 곳에서는 더 적고 차가운 곳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자, 요 그래프 해석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용존 산소량 여기가 많아요. 그쵸? 왜 많죠? 당연히 광합성 때문입니다. 광합성 때문에 많습니다. 만약 공기와의 접촉으로 많다면은 윗부분이 가장 많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분포여야 할 거예요. 근데 한동안 거의 같다는 이야기는 아래쪽에도 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속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 등에 의해서 광합성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00m 정도 들어가 보면은 더 이상의 용존산소는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광합성이 안 되고 오직 호흡만 있기 때문에 호흡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야. 광합성에 의해서 쭉 증가를 하고 호흡에 의해서 쑥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1000m 이상 내려가다 3000m 이하로 내려가면 용존산소가 약간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흡할 만한 생물이 없어서. 네, 뭐 그것도 있고 기압이 높아서? 위도 60도 이상의 극지방에서는 처음부터 심해층이야. 그래서 공기와 노출된 부분에서 공기와 접촉해서 많이 녹아들어 차갑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은 무거워서 차가워서 밀도가 커서 쭉 깔아앉아서 바람 밑바닥을 타고 전 세계 해양으로 돌아다녀. 이것을 심층순환이라고 해요. 네. 심층순환. 그런데 여기에는 생물이 거의 살지 않으므로 그 산소를 소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닷속에는 용존산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심층해수가 극지방에서 침강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존산소가 약간 많아진다. 됐죠?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를 보겠습니다. 용존 이산화탄소 여기에서는 매우 적어요. 뭐 때문이죠? 광합성. 광합성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용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존 이산화탄소가 적다. 깊어질수록 많아진 것은 이제 호흡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스크 다 썼죠? 그래서 요 그림을 지우고 자,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 용존 이산화탄소량 무엇이 더 많은가요? 산소량.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 용존 이산화탄소량 비교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용존 산소는 이 정도입니다. 용존 이산화탄소는 위를 읽으면 안 되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읽어줘야 해요. 위는 분명히 산소량이요. 용존 산소량이라고 했으므로 첫 번째 주의할 점, 용존 기체량은 산소보다는 용존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다입니다. 자칫 틀리기 쉬워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요? 용존 이산화탄소가 표층에 더 많은 이유. 위에 물고기가 많이 살아서.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용존 기체는 용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잘 녹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아서 78%, 산소가 21%예요. 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고작 0.03%밖에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광합성에 의해서 소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훨씬 잘 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